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같은 첨단 무기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고 속도가 마하 5를 넘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우리 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 중이란 사실을 국방장관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 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이성 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이 차세대 무기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 상황에서 우리 군도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현존 미사일보다 수배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란 평가를 받는 무기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전문연구위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목표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고 했다. 극초음속 ICBM은 전 세계 어디나 1에서 2시간 내 타격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 들어간 상태다. 중국은 주한, 주일 미군을 겨냥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DF-17을 작년에 공개했고, 러시아도 작년 12월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ICBM을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5월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신개념 유도 무기, 스텔스 무인기,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 연구 개발에 매진해달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ADD는 스텔스 무인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임을 이날 공개했다. 이 연구는 2010년 시작돼 1단계 연구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2단계 연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길이 14.8m, 폭 10.4m의 무인기를 10km 고도에서 마하 0.5 속도로 최장 3시간 비행하는 게 개발 목표다. ADD는 이와 함께 지상 1m 크기 물체를 관측할 수 있는 초소형 정찰위성 시험용 모델을 2023년 말까지 개발하겠다고 했다. 무게 66kg의 초소형 위성 32대를 띄우면 30분 간격으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정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대형급 무인 수정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며 북한 무인기 등을 겨냥한 레이저 요격 장치의 요격 시험도 성공했다고 했다. ADD는 유행성 출혈열이 원인인 한탄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군 당국의 첨단 기술 과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현 정권의 전시성 첨단 무기 선호 풍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군과 ADD가 밝힌 기술 대부분이 무기 선진국조차 개발 중이거나 성공 여부를 기약할 수 없는 것이라며 첨단 기술로 군병력 감축 등을 대비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배수로 월북 등 우리 군 경계 시스템이 뚫리는 상황에서 전시성 홍보로 흘러선 곤란하다고 했다. 우리 군이 최근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해 은밀한 정찰을 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 자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독자적으로 연구해온 스텔스 무인기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데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참은 지난 7월 저피탐 정찰용 무인 항공기 도입을 장기 신규 소유 사업으로 편성하고 운용 개념 연구에 돌입했다. 저피탐이란 탐지가 잘 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의미한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스텔스 능력을 갖춘 무인기 기술을 핵심 기술 연구 사업으로 선정해 진행해왔다. ADD는 무인기의 스텔스 형상 구현, 스텔스 도륙 개발 등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 최근 일부 분야에서는 완성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운용 개념 연구를 마치면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전력화 여부와 시기를 확정하고 국방종기 계획에 포함해 예산을 반영할 전망이다. 스텔스 무인기 사업은 감시,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군의 수권 사업 중 하나였던 만큼 무리 없이 중기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장기 신규 사업에 반영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한다는 뜻이라며 실제 전력화는 이르면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스텔스 무인기 개발은 최근 우리 군이 경항모급 대형 수송함 건조와 한국군 독자 군사위성 개발에 나선 것과 맞물려 자주적 군사강국 홍보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중고고도에서 은밀하게 전방위적 동향 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스텔스 무인기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일부 강대국들만 보유한 최첨단 군사 기술이다. 한국군은 송골매 등 다수의 무인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주변국의 무인기 격추 기술도 발전해 스텔스 무인기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김기근 기자 무인기에 장착할 고성능 터보팬 엔진을 2025년까지 국내에서 개발한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은 미사일 기술 통제제체 규정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개발에 성공하면 속도가 빠르고 소음이 적고 멀리 나는 고성능 무인기의 국산화 체제가 구축된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래 국방 무인기용 고성능 터보팬 엔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부처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두 부처는 올해부터 터보팬 엔진 개발에 착수해 2025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8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터보팬 엔진은 터보제트 엔진의 터빈 뒷부분에 다시 터빈을 추가해 추진력을 더 증가하도록 설계된 엔진이다. 연료 절약과 배기 소음 감소, 장거리 비행 등의 장점이 있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은 MTCR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품목이다. 앞으로 고성능 군사용 무인기를 갖추려면 반드시 국내 독자 개발이 필요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무인기에서 엔진은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며 현재는 모두 수입하므로 국내 개발로 무인기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터보팬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순수 국내산 엔진을 장착한 고성능 무인기를 국산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엔진 전반의 설계, 제작, 시험 평가를, 산업부는 엔진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 착수되는 고성능 터보팬 엔진 개발은 국방 측면뿐 아니라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엔진에 들어가는 고부가 초내열 합금 소재와 부품계 발을 통한 국내 업계 기술 경쟁력 향상, 국내외 민간 시장 진출 촉진 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김상모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감시, 정찰 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국방과 산업의 만남으로 확실한 시너지를 얻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정책관은 최근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의지가 이번 부처 간 협력 사업을 통해 보다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아이고, 무사히 가야 할 텐데. 기도하고 타야겠습니다. 일전에 어떤 유튜버가 해외에서 여행 중 국내선 프로펠러 비행기로 갈아타며 하는 말이었다. 그는 자신이 최신 터보프로 비행기를 탄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식 비행기라 불안하다며 엄살을 피웠다. 하긴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기도 한다.
우리는 막연히 프로펠러기는 옛날 비행기이고 제트기는 최신 비행기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프로펠러의 유무는 비행기 운항 특성에 맞춰 효율을 고려한 결과일 뿐 기술의 차이는 아니다. 단거리를 저공해서 주로 비행할 때는 프로펠러기가, 장거리를 고공해서 빠르게 비행할 때는 제트기가 적합한 것일 뿐이다. 프로펠러 엔진이든 제트 엔진이든 초창기 기종의 경우 겉이 비슷해 보여도 요즘 엔진과는 속이 완전히 다르다. 특히 프로펠러 엔진의 경우가 그렇다. 구식 프로펠러기의 엔진은 왕복 엔진, 즉 자동차와 같은 피스톤 방식의 내연기관이다. 그래서 고장이 잦거나 공기가 희박한 고공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단점들은 꾸준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무거우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는 극복할 수 없었다. 개인 수집가들이 고이 모셔놓은 클래식 비행기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이런 비행기에 오를 일은 없다. 이후 아예 프로펠러 없이 연소가스를 직접 뿜어대는 제트 엔진이 등장했다. 1949년 데뷔한 세계 최초의 제트 여객기 코멧은 프로펠러 없는 세련된 외모로 당시 최첨단 기술의 상징이었다. 진동과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더 빨라진 제트 엔진의 여객기에 승객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무척 부담스러웠는데 그나마 멀리 갈 때는 빠른 속도를 내므로 눈 감아줄 수 있었지만 가까운 곳을 갈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었다. 그래서 단거리 저속 구간용으로 자리를 잡은 게 프로펠러의 경제성과 제트 엔진의 장점을 결합한 터보프롭 엔진 비행기다. 보통 시속 700km 이하의 저속에서는 제트 엔진보다 프로펠러 엔진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펠러가 없는 제트 엔진은 뭔가 좀 더 앞선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오늘날의 여객기에 달린 터보팬 제트 엔진은 엄밀히 보면 프로펠러와 제트 엔진을 합친 형태인데 이제는 프로펠러기와 제트기가 서로 닮아가는 느낌이다. 제트 엔진을 앞쪽에서 보면 엔진 앞 안쪽에 큰 팬이 돌아가는 게 보인다. 이 팬은 엔진의 연소에 필요한 압축 공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프로펠러처럼 비행기에 추진력을 주는 일도 한다. 엔진에 팬이 들어가 있어서 터보팬 엔진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이 프로펠러처럼 생긴 팬이 만들어내는 추진력의 비중이 정작 가스 분사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제트 여객기도 프로펠러기에 덮개를 씌운 것이라 해도 될 정도다. 팬이 크면 클수록 추진력이 좋아지고 또 이 팬이 만들어내는 공기의 흐름이 엔진 중심축에서 분사되는 가스를 둘러싸 엔진 소음도 작게 해준다. 게다가 연비도 좋아진다. 그래서 오늘날 나오는 최신 기종일수록 엔진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단순히 출력이 크기 때문에 엔진의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니란 말씀. 반면 옛날 제트 여객기들의 엔진을 보면 요즘의 오동통한 엔진과 달리 마치 시가처럼 길쭉한 형태다. 이유는 이 팬이 없고 있더라도 작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지에 따른 선입견 그리고 실제로 창문 밖에서 위협적으로 돌고 있는 프로펠러에 대한 거부감일 것이다. 또 프로펠러는 고속으로 회전할 때 특유의 공기를 가르는 소음이 나는데 이 역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소음은 주로 이착륙 등 일부 단계에서 발생할 뿐이다. 익숙해서 그렇지 이건 제트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프로펠러기의 흔들림이 심해서 싫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프로펠러기가 주로 단거리 기종이라 기체가 좀 더 작고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낮은 고도로 다녀서일 뿐 프로펠러기의 약점은 아니다.